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이솝, 돈키호테처럼 살다간 세르반테스, 낭만파 시인 바이런, 르네상스 시인 밀턴은 장애인이었습니다. 또 페미니즘의 대표화가 프리다 칼로, 미생물의 아버지 파스테르, 언론인의 대명사 퓰리처가 장애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세계 속의 장애 인물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세계 역사 속에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만나볼 위인은 20세기 최고의 문호 셰익스피어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영국 최대의 문호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인 영국의 전형적인 소읍 스트래스포드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부친 존 셰익스피어는 농산물 판매 사업으로 부유한 경제 기반을 잡는 데 성공해서 이 고장의 행정에 깊이 관여한 유명 인사였다고 합니다. 부유한 부친으로 인해서 그는 비교적 풍족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13살, 14살의 부친의 사업 부진, 법원의 소송 문제 등으로 가세가 기울어 부득이 학업을 중단하고 집안일을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는 18살이 되던 해에 8살 연상인 앤 해더웨이와 결혼해서 3남매를 낳고 런던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여러 자벽을 하다가 희극역 배우, 극작가로 성공했는데요. 1590년을 전후한 시대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치하에서 국군이 융성한 때였으므로 문화면에서도 고도의 창조적 잠재력이 요구되던 때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는 엘리자베스 여왕과 제임스 1세의 후대를 받아 재질을 더욱 빛낼 수 있었습니다. 1590년대 초 런던의 극장이 질병의 유행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폐쇄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에게 본격적인 집필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최초로 그의 이름을 붙인 작품집 비너스와 아도니스가 출판되었고 그의 소네트 대부분도 이 시기에 쓰여진 것입니다. 극작가로서 셰익스피어의 활동기는 1590년에서 1613년까지 대략 24년간으로 볼 수 있는데 그는 이 기간에 모두 37편의 작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의 작품을 시기적으로 분류해 보면 초기에는 습작적 경향을 보였지만 영국 사기를 중심으로 한 역사극에 집중하던 시기, 낭만 희극을 쓰던 시기, 해외의 경지를 보여주던 로맨스극 시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다른 작가와 다른 점은 이처럼 시대적 구획이 뚜렷하게 구분된다는 점입니다. 그의 작품이 한층 깊이를 더한 것은 낭만 희극을 쓰고 난 뒤 비극의 작품을 쓰면서부터였습니다. 4대 비극, 햄릿, 오셀로, 리어왕, 맥베스는 셰익스피어의 문학의 절정이자 세계 문학의 금자탑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안짱다리로 걸음이 불편한 지체 장애를 갖고 있었고요.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혼자서 조용히 작품을 집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런던에서 유명해지자 사람들을 피해 고향으로 내려가 평화로운 여생을 보내다가 1616년 54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루이스 캐럴입니다. 1932년 영국 출생인 루이스 캐럴은 옥스퍼드 대학 수학과 교수였습니다. 언어와 청각장애가 있었던 그는 옥스퍼드 신학대학장이자 친구인 헨리 조지 리들의 막내딸인 10살 난 앨리스의 리들과 두 언니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작품 속의 주인공은 바로 이 앨리스 리들이 모델이 된 것입니다. 1862년 4월 루이스 캐럴이 리들 학장 가족과 옥스퍼드에서
가스토우까지 테임즈 강을 따라 보트로 여행을 하면서 매일 저녁 세 자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도 그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1865년에 출판되어 서점에 나오자마자 선풍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루이스 캐럴은 말 더듬에 한쪽 귀에 청력에 장애가 있는 데다 지나칠 정도로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성직자의 자격이 있었음에도 평생토록 설교단에 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루이스 캐럴의 본명은 찰스 루트위즈 도지슨으로 1832년 영국 성공의 신부의 11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생애는 영국의 전성기였던 빅토리아 여왕의 통치 기간과도 거의 일치하는데 내성적이고 복잡한 성격 탓에 어린 소녀들을 사랑하면서 일생을 독신으로 지냈습니다. 수학 교수였지만 동화 작가로 더 유명해진 루이스 캐럴은 왕성한 호기심으로 다방면에 걸쳐 연구를 했는데 역사, 희극, 언어, 논리학은 물론 아동문학과 사진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사진술이 발전되지 않는 터라 사진술은 매우 복잡한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직접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인물 사진작가로도 유명했는데 침대 위에서 잠자는 알렉산드라와 같은 작품은 자연스러운 자세를 포착해 인물의 특징을 나타내는 기법을 개발한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루이스 캐럴은 앨리스 리들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는 것을 의심한 앨리스의 어머니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대학 교수를 그만두게 되지만 1872년에 발표한 거울 나라의 앨리스란 책에서도 앨리스 리드를 보이지 않는 뮤즈로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대부분의 동화 작품이 도덕적 교훈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해 루이스 캐럴의 작품은 그 자신이 매우 도덕적이고 보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머와 환상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아이들에게 순수한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때문에 그를 근대 아동문학 확립자의 한 사람으로 평가하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은 어린이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가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려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루이스 캐럴이라는 필명을 씀으로써 학자이자 보수적인 인간으로서의 도지승과 재미있고 환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감성적 존재로서의 루이스 캐럴을 엄격하게 구별하라고 했겠지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는 다양한 수학 게임과 퍼즐, 논리적 역설, 수수께끼, 말놀이 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루이스 캐럴은 수학 레크레이션을 발전시킨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인간의 굴레의 서머셋 모험입니다. 달과 6펜스로 유명한 작가 서머셋 모험은 1874년 파리 주재 영국 대사관으로 고문 변호사의 아들로 파리에서 출생했습니다. 8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10살 때는 아버지마저 돌아가시자 모험은 목사인 숙부의 집으로 가서 자라게 됩니다. 이곳에서 보낸 그의 소년 시절은 자전적 소설인 인간의 굴레에서 묘사된 것처럼 매우 불행하고 고독했습니다. 독일로 유학을 갔던 모험은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예술에 대한 호기심과 문학에 대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하여 작가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영국으로 돌아오지만 숙부에게는 차마 그의 뜻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는 생활을 꾸려나가기 위해 성 토머스 병원의 부속 의과대학에 입학하고 그곳에서 의사 자격증을 땁니다. 그 후 10년 동안 그는 장편, 단편, 희곡 등 많은 작품을 썼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08년 희곡 프레더릭 부인이 큰 성공을 거둠으로써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 후 4년 동안 그는 유명 극작가로서의 런던의 사교계를 드나들며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1912년경부터 극작까지 중단하고 자신의 가슴속에 응어리진 어린 시절의 고독과 그의 삶을 소설로 구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2년 만에 완성한 것이 장편소설 인간의 굴레입니다. 1915년에 발표된 이 소설은 발표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별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1919년 폴 고갱을 모델로 해서 쓴 달과 6펜스를 발표하여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미국에 이어 프랑스에서 순식간에 베스트셀러에 오르자 그동안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인간의 굴레도 새로운 평가를 받게 됩니다. 모험은 말을 몹시 더듬는 언어장애를 갖고 있어서 독자들과 편지를 통해서 만났고 기자 인터뷰를 피해 다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 최대의 병법가 손자입니다. 손자는 BC 6, 5세기경에 중국 전국시대의 제나라 병법가로 알려져 있죠. 이름은 무, 자는 존칭이입니다. 절도와 규율로 오나라의 군대를 양성했고 병서인 손자를 지었습니다. 그의 병서는 유교 사상에 입각한 인의를 전쟁의 근본 이념으로 하였는데 거기에는 전쟁의 전술만이 아니고 제후의 내치, 외교, 국가 경영의 비결, 승패의 비기, 인사의 성패 등에 대해서도 비범한 견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의 뛰어난 전략은 후세에 무장들 사이에 널리 이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찍이 소개되어 애독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한때 역과 초시의 교재로 쓰였으며 최근에는 소설로도 소개되어 널리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는 두 다리가 절단된 중증 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역시 중국 최고의 역사가 사마천을 소개합니다. 사마천은 중국 전한시대의 역사가인데 그에 대한 자료는 매우 희박합니다. 그는 부친 사망 후 그 뒤를 이어 태사령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104년 공송경 등과 함께 태초력을 제정하여 후세 역사의 기초를 이루었습니다. 기원전 98년 한나라 장군 이능이 흉노에 항복한 것을 변호하다가 황제의 분노를 사서 궁형에 처해졌습니다. 궁형은 남자의 고환을 썩히는 형벌인데 당시 사람들은 이 형벌을 아주 치욕스러워했습니다. 궁형을 당한 사람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궁형 대신 사형을 택한 죄인은 죽어서도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마천의 선택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졌지만 그는 통분을 삭히며 사기를 집필하였습니다. 사마천 집안은 대대로 사관을 지냈는데 아버지 사마담이 죽기 전에 당시 36살의 아들인 사마천에게 상고 이래의 역사를 쓰라는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아버지의 평생의 꿈이었기에 사마천은 죽음을 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마천이 사기를 완성할 무렵 한나라 무제는 사마천에게 중서 알자량이라는 벼슬을 주었습니다. 사마천이 쓴 사기는 상고 이래로 한나라 초기에 이르기까지의 역사가 담긴 역사서입니다. 열전의 형식은 사마천이 창안한 독특한 서술 형식인데 인물 하나를 하나의 완성된 전의 형태로 제시하였습니다. 사기는 역사뿐만 아니라 고대 동양 사회의 문화와 제도, 사상, 무엇보다도 인간에 녹아있는 종합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